세계는 근본적으로 다른 경제 구조인 국제자본주의와 국가자본주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자본주의는 무너졌고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자본주의는 상승세입니다. 가장 무난한 길은 현재 국제금융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해체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더 건전한 원칙에 바탕을 둔 새로운 다자간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대마 불사형 금융기관을 다루는 방법도 결정해야 합니다. 또 자본이동을 통제하는 새로운 규정도 검토할 겁니다. 금융자본에게 세계를 돌아다닐 자유를 주었지만 이는 불안을 일으키는 원천임이 밝혀졌습니다. 5강 시장은 세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인간사는 영원히 옳은 과학적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사는 사람의 생각이 영향을 미칩니다. 소로스는 사람의 생각과 현실 사이에 양방향 관계인 재기성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착각이 발생하면서 현실이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때문에 불확실성이 생기고 따라서 미래를 예측하기 불가능해집니다. 그렇더라도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그려내서 그 발생 가능성을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소로스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평가하는 분야에서 전문가였다고 주장합니다. 소로스는 투자자로서 예측에 집중했고 자선가가 되어 처방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직무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불확실성 범위가 이례적으로 넓은 역사적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방금 지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금융 시스템이 인위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지 겨우 1년이 지나서 금융시장은 안정을 되찾았고 주식시장은 반등했으며 경제는 회복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이번 회복세는 활력을 잃기 쉽고 2010년이든 2011년이든 다시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분위기로 봐선 이런 견해는 맞지 않지만 오히려 지금의 분위기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이번 위기가 이전 위기와 다르다는 사실조차 아직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소련이 붕괴한 다음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어떤 나라라도 아니면 몇 나라를 합쳐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단극 체제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부시는 이라크를 침공해 미국 패권을 추구했지만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미국은 힘과 영향력을 가파르게 쇠퇴했습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가 떠오를 때 과거처럼 미국이 지배하게 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이해하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개념의 틀이 필요합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은 시장과 정치를 분리해 시장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손 뒤에는 정치라는 손이 있어서 이것이 시장의 기능과 규칙을 설정합니다. 때문에 소로스의 개념의 틀을 다루는 대상은 시장 경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국된 국제금융 시스템은 한쪽으로 치우쳐진 조건입니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들을 지배한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개별국가는 위기를 맞으면 지원을 받지만 엄격한 조건이 부과됩니다. 채권국은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채무국은 자금을 지원받아 채무를 상환했습니다. 그 결과 라틴 아메리카는 10년 동안 성장이 멈추었지만 금융 시스템은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에서 2008년 금융위기는 달랐습니다. 위기는 미국이라는 중심국에서 발생했지만 주변국은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다음에야 위기에 말려들었습니다. 이 위기는 규모가 훨씬 커서 과거에 사용했던 기법이 큰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실상 더 이상 금융기관을 파산시키지 않겠다고 보장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위기가 주변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정부는 적자 재정을 동원해서 전례 없는 규모로 경제를 자극했습니다. 이 방법이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각한 오해입니다. 1980년대부터 진행된 금융시장의 세계화는 미국과 영국이 주도한 시장 근본주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금융자본이 세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허용했으므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규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시장 근본주의자들의 프로젝트인 세계화는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금융 시스템은 금융시장이 내버려 두어도 안전하다는 잘못된 가정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안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금융 시스템이 붕괴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규제 기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소로스가 전달하려는 요지는 규제의 범위가 세계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시장이 세계 수준으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규제의 차이를 이용하는 거래 때문에 무너질 겁니다. 기업들은 규제가 완화된 나라로 이동할 것이고 이 때문에 다른 나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위험을 떠안을 겁니다. 모든 나라가 규제를 철폐해 세계화가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규제를 다시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각국이 통일된 규제에 합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런 모습을 유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조차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세계의 다른 국가들이 오죽하겠습니까? 현재 유로화는 불완전한 통화입니다.
공동중앙은행은 있지만 공동재무부는 없습니다. 은행을 보증하거나 은행 지분을 보유하는 일이 재무부의 일입니다. 이런 약점을 보완할 기회가 있었지만 독일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독일은 유럽 통합을 이끈 주도 세력이었지만 당시 독일은 통일을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치르려던 때였습니다. 현재의 독일은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침체보단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고 무엇보다 다른 유럽 국가들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도 세력이 없으면 유럽 통합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유럽에서는 사회 안전망이 갖춰져 있어 호황기의 성장률이 낮은 만큼 불황기의 침체가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이 정치적으로 부활하는 과정은 허약해 보입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국제금융 시스템의 중심이었습니다. 달러가 주요 국제통화로 역할을 담당하면서 미국은 엄청난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이런 특권을 남용했습니다. 이제 미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엔진 노릇을 하지 못할 겁니다. 중국이 미국의 역할을 어느 정도 대신할 겁니다. 중국은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의 창의력, 욕심, 기업가적 에너지를 발산시켰습니다. 또 국민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도록 허용하면서 환율을 저평가 상태로 유지해 무역 흑자를 축적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최대의 승자로 떠오를 겁니다. 중국은 민주주의가 아니지만 지배자들도 권력을 유지하려면 경제 성장률을 8%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를 해서 국내 경제를 자극하고 교역 상대국의 투자와 대출을 늘려 수출을 촉진할 겁니다. 중국은 미국의 대규모 석유 회사를 사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은 국제금융기관들이 꺼리는 국가인 미얀마, 수단, 짐바브웨, 콩고 같은 나라들을 상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상당한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식민지 보유국이 자원 부국을 다룰 때 저지른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보유국이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말입니다. 중국은 그 나라 국민은 무시한 채 지배자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브라질 같은 나라와는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을 만들 겁니다. 물론 중국은 미국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작습니다. 중국의 경제 정책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중국 시스템으로는 신규 투자의 수익률이 매우 낮습니다. 상업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투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마저 고전한다면 세계 경제는 엔진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이 성공한다고 보는 편이 더 편합니다. 요약하면 세계는 근본적으로 다른 경제 구조인 국제자본주의와 국가자본주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자본주의는 무너졌고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자본주의는 상승세입니다. 가장 무난한 길은 현재 국제금융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해체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더 건전한 원칙에 바탕을 둔 새로운 다자간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대마 불사형 금융기관을 다루는 방법도 결정해야 합니다. 또 자본이동을 통제하는 새로운 규정도 검토할 겁니다. 금융자본에게 세계를 돌아다닐 자유를 주었지만 이는 불안을 일으키는 원천임이 밝혀졌습니다. 무엇보다 국제통화 시스템을 개혁해야 합니다. 달러는 과거처럼 신뢰하지 못하지만 달러를 대신할 통화도 없습니다. 미국은 특별인출권의 사용 범위를 위안화를 비롯한 다른 화폐로 확대해야 합니다. 특별인출권이란 IMF 회원국들이 유사시에 IMF로부터 무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별인출권으로 빌릴 수 있는 돈은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입니다. 소로스는 여기에 위안화도 포함시키라는 주장입니다. 이 말인즉 위기가 발생한 국가에 달러뿐만이 아닌 위안화도 빌려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위안화의 중요성이 올라가는 결정을 미국이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지구온난화와 핵무기 같은 문제에서도 질서를 재편해야 합니다. 미국이 주도해 UN 안전보장이사회 국가들이 참여해야 하고 또 중국과 신흥국도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왜 미국이 이처럼 미국에게 유리한 시스템을 앞서 바꿔야 할까요?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더 많은 것을 잃기 때문입니다. 멀리 내다보는 지도자가 없다면 미국은 쇠퇴할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현재의 혼란 속에서 승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왜 새로운 시스템을 따라야 할까요? 중국이 계속 성장하려면 세계 국가로부터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열린 사회로 나가야 하고 법치에 따라 자유를 증진시켜야 합니다. 오바마는 멀리 내다보아야 합니다. 중국 지도부는 오바마보다 더 멀리 내다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중국 대중이 정치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기꺼이 양보하지만 이 기간이 무한정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세계 국가들에게 인정받으려면 더 열린 사회가 되어야 하고 국가의 번영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중국은 자신이 제국주의에 희생되었다는 생각에 너무 길든 나머지 자신이 제국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중국인 소수민족과 아프리카를 다룰 때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로스는 중국 지도부가 상황에 맞게 대응하기를 희망합니다. 세계의 미래는 여기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책의 강연은 이렇게 끝납니다. 중국이 열린 사회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마치죠. 지금 중국은 어떨까요? 코로나로 중국인 개인의 자유는 더욱 억눌렸고 시진핑 3년님을 위한 정치적 결정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또 홍다그룹에 문제가 있다는 뉴스를 시작으로 중국 GDP를 이끌었던 부동산 경제가 삐걱대고 있다는 뉴스가 종종 들려옵니다. 만약 이런 시점에서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예전만큼 이어지지 못한다면 억눌려 있던 자유에 대한 갈망이 터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은 사실상 공산당에게 회사를 빼앗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이윤 동기가 작동할까요? 젊은 중국인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할까 하는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소로스의 말처럼 중국이 희망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책은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 쓰여진 책입니다. 현재 소로스는 중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책의 마지막에 쓰여진 홍진채 대표님의 해설에 적힌 내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소로스는 여전히 유럽의 분열을 우려하고 자본시장에 전 세계적인 규제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정책을 비판합니다. 2019년 그는 시진핑을 열린 사회의 최악의 적이라고 비난했고 2020년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중국 국민을 완전히 통제하려 한다고 공격했습니다. 또 2021년엔 블랙록이 중국에 투자한 것을 비극적인 실수라고 언급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엔진이길 희망했던 중국 사회가 열린 사회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는 철학가입니다. 그냥 철학가가 아니라 행동하는 철학가죠. 그는 결함을 발견했고 그 결함을 말로 떠들어봤자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프랑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결함을 바로잡기는커녕 비난이 돌아왔죠. 그래서 그는 입으로 떠들기보단 행동으로 결함을 입증하기로 했습니다. 투기꾼이 돈을 번다는 것은 곧 당국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행동하는 철학가로서 보여주었습니다. 또 그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은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 과정을 조금 가속화했을 뿐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소로스와 폴 크루먼의 견해가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크루먼은 소로스의 파운드와 공매도 사건이 영국 정부에 모욕감을 주기는 했으나 영국 전체에는 오히려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죠. 파운드화의 가치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영국 정부는 금리를 내릴 수 있었고 환율은 안정되었으며 영국 경제는 회복세로 돌아섰죠. 세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크루먼과 비슷합니다. 국제적 자본 흐름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소로스, 그의 철학을 어떻게 투자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소로스 사고의 핵심은 재귀성입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주식을 샀느냐 팔았느냐가 내 의사결정의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주식을 샀다는 이유로 나도 따라 사면 긍정적 피드백. 옆사람이 주식을 샀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판다면 부정적 피드백입니다. 그 옆사람 또한 의사결정을 할 때 나의 행동을 참고한다면 이 고리는 끝없이 돌고 돌죠. 재기성은 각 행위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고 가정한 현재 주류 경제학의 대안 이론입니다. 이런 현재 주류 경제학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최근엔 행동 경제학이 대두되면서 효율적 시장 가설의 대안 이론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소로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행동 경제학은 반쪽짜리 이론입니다. 행동 경제학은 불확실성 속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입증했지만 합리적이지 못한 의사결정을 내린 그 행위 자체가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합리적이지 못한 의사결정들은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편향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결과를 만듭니다. 사람의 믿음이 바뀌면 현실도 바뀐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이 단순한 명제는 한 인간을 세계 최고의 투자자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이론을 투자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소로스의 투자 방식은 이렇습니다. 시스템의 결함, 즉 가격의 왜곡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의 비율을 확인합니다. 실패의 손해보다 성공의 보상이 높다면 행동으로 옮깁니다. 3. 언론의 결함을 폭로하고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1번과 2번은 가능해도 3번은 어려워 보입니다. 열린사회. 마지막으로 책의 말미에 홍진채 대표님이 열린사회에 대해 설명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열린사회의 기전은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열린사회란 사람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회입니다. 이는 세상에 진리가 존재하고 진리를 알고 있거나 진리에 가까운 누군가가 나머지 다수를 이끌어야 한다는 논리와 정면 충돌하죠. 이를 닫힌 사회라고 말합니다. 닫힌 사회에서는 다른 생각들은 틀린 생각이고 토론은 불만 표출이며 지식탐구는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세상을 좋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며 지도자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틀려서가 아니라 음모 세력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틀릴 수 없으며 뭔가 잘못된다면 음모의 배후를 찾아 처단해야 하죠. 북한에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반면 열린 사회에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가정을 열어주고 토론을 하고 각자 선택에 책임을 집니다. 포포는 일생을 바쳐 닫힌 사회를 극복하고 열린 사회를 만드는데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 공격을 받았죠. 소로스의 해석에 따르면 좌파와 우파 모두 틀렸습니다. 소로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포포는 인지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사람들이 알아서 열린 마음으로 토론에 참여하고 실패를 통해 오류를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일종의 계몽주의이자 인간에 대한 낙관론이죠. 그러나 열린 사회는 여러모로 불리한 개념입니다. 비판적 사고방식은 개인의 선택에 부담을 지웁니다. 항상 내가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은 인간에게 부담을 준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세상 만세에 깊게 고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로스는 이런 한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행동했죠. 금융시장에서 베팅에 성공해 죄기성이 존재함을 입증했고 그렇게 번 돈으로 전체주의나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나라에 재단을 설립해 민주주의를 전파했습니다. 소로스는 금융시장에서 배운 노하우, 즉 인간사에 오류가 있다는 교훈을 통해 공산권의 몰락에 개입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투기꾼이 아닌 행동하는 사상가로서 그의 면모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